1985년 평양. 리명주는 평양음악대학의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32살의 그는 당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였죠. 김일성 주석 앞에서도 여러 차례 연주했고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금지된 서양 음악을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당에서 허락하지 않은 퇴폐적 음악들이었죠. 어느 봄날 저녁 명준은 평양 대극장에서 연주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대동강변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무, 잠깐만요.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민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긴 눈빛이었죠.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주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동무? 여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저는 당신이 듣는 음악을 압니다. 명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쇼팽의 녹턴 2번, 리스트의 사랑의 꿈,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수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매주 수요일 밤 11시 창문을 닫고 볼륨을 최소로 해서 그 음악들을 듣습니다. 명주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것은 함정인가? 보이부의 함정인가? 저를 신고하려고 오신 겁니까?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작은 종이를 명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모란봉 뒤편 벤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지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악보 몇 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악보였지만 동시에 악보가 아니었습니다. 음표들의 배열이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명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2장 모란봉의 약속? 다음 날 저녁 6시 50분 명주는 모란봉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봄꽃들이 만개한 아름다운 저녁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함정이다. 보이부에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여자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박함과 진실성을. 7시 정각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명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김영직 사범대학 교수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물리학을 가르치셨죠. 훌륭한 당원이셨고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였다는 건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라지셨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연구를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뭔가를 계산하시고 수식을 적으셨죠. 그리고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만약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음악가에게 전하거라.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이 암호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암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버지는 사라지셨어요. 보이부에서 왔습니다. 집을 뒤졌고 모든 연구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석에 누우셨고 1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3년 동안 저는 음악가를 찾았습니다. 진짜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을. 당신은 쇼팽을 듣습니다. 쇼팽은 조국 폴란드가 점령당했을 때 망명지에서 음악으로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음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의미를 듣는 사람입니다. 명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남긴 것이 뭡니까? 수진이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것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물리학 공식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음악이다. 음악으로 읽어야 한다고. 명준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정말로 뭔가 패턴이 있었습니다. 숫자들의 배열이 음계처럼 보였고 기호들이 음표처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3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줬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리명준 동무. 명준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것 때문에 당신 아버지가 사라졌습니까? 수진이 명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열쇠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는 무기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명주는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아니 사흘만 주십시오. 이 암호를 풀어보겠습니다. 제3장 금지된 선율. 명주는 3일 밤낮을 공책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모든 수식을 음표로 바꿔보았습니다. 숫자를 음계로, 기호를 리듬으로, 수식의 흐름을 멜로디로 읽으려고 했습니다. 첫날 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밤 뭔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 3시 명주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공책의 첫 페이지를 음악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선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협화음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주하자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언어 같았습니다. 명준의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좌표다. 공책의 수식들은 단순한 물리학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였고 동시에 시간을 나타내는 암호였습니다. 명주는 서둘러 모든 페이지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 4월 15일 평양 지하 150m 프로젝트 새로운 태양 1988년 4월 15일 그것은 김일성 주석의 7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3년 후였습니다. 명주는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제사장 지하의 비밀, 프로젝트 새로운 태양이라니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수진의 좁은 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전공이 핵물리학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설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거리가 조용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당신 아버지가 이런 정보를 암호로 남겼습니까? 그리고 왜 음악으로?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프로젝트에 반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학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정보를 외부에 알리려고. 아마도요.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암호를 만들었고 누군가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랐던 것이겠죠. 명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수진이 명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1988년 4월 15일까지는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요? 탈북입니다. 리명준 동무. 명준은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탈북이라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저는 당에서 주시하는 예술가입니다. 제가 사라지면 바로 수색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3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오장 이중생활. 1985년 여름부터 1987년 겨울까지 명준과 수진은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북한 주민으로 살았습니다. 명준은 여전히 평양음악대학에서 가르쳤고 각종 행사에서 연주했습니다. 수진은 평양제약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명준은 당 간부들의 연주회에 자주 초대되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듣게 되는 대화들을 기억했습니다. 영변의 새 시설이 거의 완성 단계다. 소련 기술자들이 다음 달에 도착한다. 우라늄 농축 실험이 성공적이다. 수지는 아버지의 옛 동료들을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박 교수를 기억했고 조심스럽게 정보를 나눠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새로운 태양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첫 번째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맞춰 첫 실험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 교수의 암호에는 단순한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준이 암호를 더 깊이 해독하면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 동무, 이것 좀 보십시오. 어느 겨울밤 명준이 수진에게 새로운 발견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의 수식은 단순한 좌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입니다. 폭발 반경의 계산입니다. 폭발 반경이요? 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폭발의 중심지가 영변 핵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양입니다. 폭발 중심지가 평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험이 아니라 실제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가요? 자기 나라 수도에? 아니면 명준이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실험이 잘못되면 평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제육장 사랑의 발견, 위험한 임무를 함께하면서 명준과 수진은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봄 둘은 대동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리명준 동무,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다면, 탈북에 성공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명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짜 음악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음악을요. 당신은요? 저는 수진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두려움 없이 감시받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요.
평범함이 가장 어려운 꿈이군요. 여기서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리명준 동무. 네,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명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날 밤 명준은 수진을 위한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봄의 약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제7장 배신의 그림자. 1987년 가을. 명준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음악대학의 동료 교수가 명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준 동무, 최근에 보이부에서 당신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무엇을요? 당신의 일과 만나는 사람들, 특히 동료는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특히 박수진이라는 여성에 대해서요. 명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무. 그날 저녁 명준은 긴급하게 수진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발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보이부에서 우리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앞당겨야 합니다. 원래는 내년 봄에 탈북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그때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리명준 동무, 박수진 동무. 둘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명준의 옛 친구 강철민이 서 있었습니다. 철민은 보이부 소속이었습니다. 철민이, 너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철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나는 자네들을 체포하러 온 게 아니야. 무슨 말이야? 철민이 주위를 살피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탈북을 계획하고 있어. 명준과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보이부 요원인 내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야. 철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봤어. 너무 많은 진실을. 나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 나는 3개월 전부터 자네들을 지켜봤어. 그리고 자네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지. 프로젝트 새로운 태양에 대해서도 알아. 수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철민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나도 그 프로젝트를 맡고 싶기 때문이야. 자네들처럼. 제8장 위험한 동맹. 철민의 합류로 탈북 계획은 구체화되었습니다. 철민은 보이부 내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의 교대 시간, 지뢰밭의 위치,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가장 좋은 경로는 두만강입니다. 철민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기다려야 해요. 강이 얼면 건너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12월이군요. 명준이 말했습니다. 네. 12월 중순, 정확히는 12월 15일. 그날은 김정일 동지의 어머니 김정숙 여사 기일입니다. 경비가 일부 평양으로 차출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냥 탈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나는 보이부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영변 핵시설 점검 일정이 있어요. 나는 그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명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는 이것뿐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민이 11월에 영변에 들어가 증거를 수집합니다. 사진, 문서, 가능하면 시설의 설계도까지. 그리고 12월 15일 세 사람은 함께 두만강을 건넙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후 베이징의 외국 대사관에 증거를 제출합니다. 간단해 보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실패하면 그들은 모두 죽습니다. 제구장 영변의 진실. 1987년 11월 10일 철민은 영변으로 향했습니다. 보이부 특별검열단의 일원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5명의 다른 요원들이 동행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은 거대했습니다. 지상의 연구 건물들, 그리고 지하 깊숙이 파고 들어간 실험실들. 철민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셋째 날 그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요원들이 휴게실에 있을 때 철민은 금지구역이라고 표시된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무거운 금속 문이 있었습니다. 철민은 보이부에서 훔친 마스터 카드키를 사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철민은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주위로 복잡한 기계들과 컴퓨터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설계도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철민은 재빨리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보이부에서 압수한 소형 스파이 카메라였습니다. 그는 설계도를, 기계를, 보고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보고서를 펼쳤을 때 그는 전율했습니다. 프로젝트 새로운 태양 마이너스 최종 실험 계획. 날짜 1988년 4월 15일. 장소 영변 제호 실험장. 예상 폭발력 20킬로톤. 위험 반경 50km. 하지만 그 아래에 빨간 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주의 설계 결함으로 인해 폭발력 통제 불가능. 최대 200킬로톤까지 증폭 가능성. 평양까지 방사능 확산 위험 90%. 그리고 그 밑에 김일성 주석 지시 계획대로 진행. 희생은 혁명을 위해 필요하다. 철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의도적인 대량 살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험이 실패할 것을, 평양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것을. 하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그 페이지를 통째로 뜯어 5단에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제10장 탈출의 시작. 철민은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강철민입니다. 철민이 침착하게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특별 검열 중입니다. 경비병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이 구역은 최고 기밀입니다. 보이부라도 특별 허가 없이는. 김정일 동지의 직접 지시입니다.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심이 간다면 평양에 확인해 보십시오. 경비병은 망설였습니다. 평양에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만약 정말 김정일의 지시라면 자신이 큰 문제에 휘말릴 것이었습니다. 검열을 마쳤습니다. 철민이 태연하게 말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이 사실은 보고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경비병은 어쩔 수 없이 비켰습니다. 철민은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영변을 떠나면서 철민은 카메라 필름과 훔친 문서를 속옷 안에 숨겼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는 마을들.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은 자신들이 1년도 안 남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철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맞겠다. 제11장 마지막 준비. 11월 20일 철민은 명준과 수진을 만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철민이 조심스럽게 필름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는 영변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명준과 수진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200킬로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양 전체가,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철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알고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명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3주 동안 그들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철민은 탈북 경로를 여러 번 답사했습니다. 두만강변의 작은 마을, 거기서 국경까지의 길, 지뢰밭을 피하는 방법. 수지는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강을 건너면 중국이었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명준은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평양음악대학의 학생들에게 마지막 레슨을 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12월 10일 명준은 대학 교무실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하고자 합니다. 교무처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리명준 동무,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대학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김정일 동지 앞에서 연주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건강이. 결국 교무처장은 한개월 병가를 승인했습니다. 명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12월 14일 저녁,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내일입니다. 철민이 말했습니다. 내일 밤 10시 평양역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북쪽으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준비물은 최소한만, 옷 한 벌, 약간의 돈, 그리고 철민이 각자에게 작은 알약을 건넸습니다. 만약 체포되면 이것을 드십시오. 그것은 청산가리였습니다. 수진이 알약을 손에 쥐고 떨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명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날 밤 명준은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는 수진을 위해 만든 곡 봄의 약속을 연주했습니다. 선율이 좁은 방을 채웠습니다.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선율이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겁니다. 명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곳에서 나는 당신을 위해 다시 이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제12장 두만강을 향하여. 12월 15일 밤 10시 평양역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기일로 많은 당 간부들이 행사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명준, 수진, 철민은 서로 모르는 척하며 기차에 올랐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 온성군까지는 약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칸에 앉아 있었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새벽 5시 기차가 청진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환승해야 했습니다. 환승하는 동안 철민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에 보이부 요원들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철민의 불길한 예감이 맞았습니다. 역 대합실의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긴급 수배 탈북 시도 혐의자. 그리고 거기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철민은 재빨리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명준과 수진을 찾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세 사람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발각되었습니다. 철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밀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원래는 온성에서 내려 국경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이제 그곳에는 틀림없이 매복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철민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무산. 무산에서 내려서 산을 넘어 국경으로 갑니다. 더 험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경로입니다. 하지만 겨울산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 사람은 결정했습니다. 다음 기차로 무산으로 갑니다. 제13장 추격. 무산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역을 빠져나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철민이 준비한 배낭에는 최소한의 식량과 물, 그리고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쌓여 있고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오후 5시쯤 그들은 산 중턱에 도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 무산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량들이 출발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추격대입니다. 철민이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그들은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삐었습니다. 수진 동무. 명준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가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철민이 결정했습니다. 내가 뒤에 남겠습니다. 뭐라고? 누군가는 그들을 지연시켜야 합니다. 나는 보위부 출신입니다. 그들을 상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증거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철민이 배낭에서 필름통과 문서를 꺼내 명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명준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철민이, 가요. 그리고 성공하세요.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있습니다. 철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준은 수진을 업었습니다. 가요. 두 사람은 산을 올랐습니다. 30분 후, 철민은 산 중턱의 좁은 길목에서 추격대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보위부에서 훔친 권총을 꺼냈습니다. 곧 추격대가 나타났습니다. 5명의 무장 병력이었습니다. 강철민, 투항하라. 철민은 대답 대신 총을 쏘았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철민은 훌륭한 사격수였습니다. 그는 2명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총알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으악! 철민은 넘어졌습니다. 적들이 다가왔습니다. 철민은 주머니에서 청산가리를 꺼냈습니다. 명준, 수진, 부탁합니다. 그는 알약을 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 앞에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뭐야? 산 위에서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중국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북한군이 국경을 침범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남은 북한군들은 후퇴했습니다. 중국 군인 하나가 철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철민은 놀랐습니다.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14장 국경의 밤. 명준과 수진은 계속 산을 올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추위가 뼈를 애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국경입니다. 명준이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발목뿐만 아니라 체온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준 씨,
수진이 약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명주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수진에게 입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자정쯤 그들은 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이었습니다. 저기가 중국입니다. 명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만 건너면.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북한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명준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수진이 명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뛰어요. 뭐라고요? 강으로 뛰어내려요. 지금 당장. 산 정상에서 강까지는 가파른 비탈이었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미쳤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 남아도 죽습니다. 수진이 명준을 바라봤습니다. 믿어요. 저를.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명준은 결심했습니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붙들고 비탈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굴러떨어졌습니다. 눈과 얼음과 바위 사이로. 명준은 수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쿵 얼어붙은 강 위에 떨어졌습니다. 명준은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수진 동무. 수진도 살아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지만 위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비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명준은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얼어붙은 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때 발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딱.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조심. 명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음이 깨졌습니다. 수진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수진. 명준은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얼음물이었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준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수영했습니다. 강의 반대편으로. 중국 쪽으로. 제15장 자유의 땅. 명준이 정신을 차렸을 때 따뜻한 담요가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디? 깨어나셨군요. 중국어를 하는 남자였습니다. 조선족으로 보였습니다. 여기는 중국 투먼시입니다. 당신들을 강에서 건져낸 게 제 아들입니다. 명준은 급하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수진 동무는? 같이 있던 여자는? 옆방에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살아있습니다. 명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를 신고하지 않으신 겁니까? 남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북에서 왔습니다. 40년 전에요. 나는 당신들의 용기를 압니다. 명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일 후 수진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족 가족의 도움으로 몸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명준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와 함께 철민이 찍은 사진들과 영변에서 훔친 문서를 보냈습니다. 2주 후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명준과 수진을 베이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 두 사람은 증언했습니다. 프로젝트 새로운 태양에 대해, 1988년 4월 15일 예정된 핵실험에 대해, 평양 시민들의 위험에 대해. 증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미국, 일본, 중국에 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북한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중국도 북한을 설득했습니다. 1988년 2월 북한은 마지못해 발표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핵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 프로젝트 새로운 태양은 취소되었습니다. 평양은 구원받았습니다. 제16장 서울의 봄 1988년 4월 명준과 수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남한으로 온 지 3개월째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놀라웠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명준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강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한 NGO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명준 씨,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명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히 아니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특히 산에서 굴러떨어질 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명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민 씨 소식은 들었어요? 명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국 정부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살아있습니다. 정말요? 중국군이 구해줬답니다. 지금은 베이징에 있어요. 회복 중이고요. 다행이다. 다음 달에 서울로 온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정말 성공한 거네요. 명준이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네,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준은 작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홀에서였습니다. 청중들은 탈북자들과 인권 활동가들이었습니다. 명준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의 약속? 평양에서 수진을 위해 만들었던 그 곡을 선율이 홀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선율이었습니다. 수진은 청중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준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곡을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바칩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의 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제17장 제외 1988년 5월 15일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비행기였습니다. 명준과 수지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강철민.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철민이. 명준과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구나. 당신들도. 철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철민이 말했습니다. 내가 중국에 있는 동안 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취소된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핵 과학자들 중 일부가 숙청되었고 일부는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철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 박 교수님이 재평가되었답니다. 아버지가요? 네. 정부에서 그분이 옳았다고 인정했어요. 명예가 회복되었고 가족들도 풀려났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옳았다는 게 증명된 거네요. 네. 비록 너무 늦었지만요. 차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서울의 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제18장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명준,
수진, 철민은 각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명주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자유의 의미도 가르쳤습니다. 수지는 북한 민주화를 위한 시민연대를 창립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철민은 회복 후 정부기관에서 북한 문제 전문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여전히 가까운 친구로 지냈습니다. 매주 일요일 그들은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뉴스 봤어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무슨 뉴스?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했답니다. 정말요? 네.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좋은 신호입니다. 수진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명준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북한에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하는 거죠. 철민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제19장 명준의 결심. 1989년 봄, 명준은 수진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한강변 벚꽃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박수진 씨, 명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당연하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은 6월에 열렸습니다. 작은 교회에서였습니다. 하객들은 대부분 탈북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이었습니다. 철민이 주례를 받습니다. 리명준, 박수진. 이 두 사람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국경도, 어떤 이념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명준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부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피로연에서 명준은 피아노를 쳤습니다. 봄의 약속?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제20장 메시지. 1990년. 수지는 임신했습니다. 명준은 아버지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명준이 물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법. 좋은 가르침이네요. 그해 겨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희망.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명준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태어났다. 이 아이는 두려움 없이 자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내내 북한에서는 기아가 발생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수지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탈출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명준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수지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유엔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녀는 세계 각국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북한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명준도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는 음악회를 열어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철민은 정부에서 북한 정책을 조언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제21장 20년 후 2008년 명준과 수진의 딸 희망이는 18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국제정치학과였습니다. 엄마, 아빠처럼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싶어요. 희망이가 말했습니다. 명준과 수진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단다.
명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진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를 닮았구나. 그해 북한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정일이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변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철민이 말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핵실험이 계속되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인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수지는 좌절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명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많은 것이 변했어요. 우리가 폭로한 덕분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았어요. 당신의 노력 덕분에요. 하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이.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22장 철민의 고백. 2015년 철민이 병에 걸렸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영변에서의 방사능 노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명준과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가능합니까? 명준이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민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철민이 약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군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나는 행복했습니다. 철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로웠어요. 비록 짧았지만 진짜 삶을 살았어요. 명준이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짧지 않았어요. 우리는 30년을 함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곧 떠날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6개월 후 강철민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탈북자들, 인권활동가들, 정부 관계자들. 명준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강철민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수지는 울면서 헌화했습니다. 희망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철민 삼촌은 영웅이죠? 그래. 진짜 영웅이란다. 제23장 희망이의 선택. 2018년 희망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유엔에 입사했습니다. 북한 인권 담당관으로. 명준과 수지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되는군요. 명준이 말했습니다. 네. 다음 세대로. 희망이는 제네바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탈북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시작한 일을 이어갔습니다. 2019년 희망이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가져온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1985년 프로젝트 새로운 태양에 대한 최근 해제된 CIA 문서예요. 명준과 수지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CIA와 접촉했다? 네. 아버지께서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 CIA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발각되어 사라지셨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희망이가 말했습니다. CIA 문서에 따르면 엄마 아빠의 탈북과 정보 공개가 냉전 종식에 작은 역할을 했대요. 소련이 북한을 압박하는데 이 정보를 사용했거든요. 명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역사를 바꿨다는 건가요? 완전히 바꾸진 못했지만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치고 있어요. 제24장 돌아온 메시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외부 정보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진에게 이상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봄의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박수진 선생님, 저는 평양에 사는 음악 교사입니다. 선생님의 아버지, 박 교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저는 최근 박 교수님이 남기신 또 다른 암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과 리명준 선생님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따라, 그리고 용감한 음악가요. 만약 이 메시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들은 성공한 것이다. 나는 자랑스럽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있다. 새로운 위험들이 있다. 나는 더 이상 도울 수 없지만 당신들은 할 수 있다. 진실을 계속 밝혀라. 자유를 위해 싸워라. 그리고 기억하라. 봄은 반드시 온다. 비록 겨울이 길어도. 박 교수.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명준에게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명준도 감동했습니다. 35년이 지났지만 박 교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착했군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제25장 새로운 세대. 2023년 희망이는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북한에는 현재 약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제 부모님이 증명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증명했습니다. 철민 삼촌이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희망이의 연설은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북한 내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몰래 들어간 USB에 담겨서 평양의 젊은이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중국 VPN을 통해 희망입니다. 정말 희망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제26장 명준의 마지막 연주. 2024년 명준은 75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연주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왜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쉬셔야 해요. 아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연주회는 서울예술이전당에서 열렸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탈북자들, 인권활동가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명준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의 약속? 40년 전 수진을 위해 만들었던 그 곡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선율이 더 풍부했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40년의 인생이, 40년의 투쟁이, 40년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수지는 앞줄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망이도 울었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주는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곡은 40년 전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나는 이 곡을 바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기다리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청중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제27장 유산 2025년 명주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진과 희망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하오. 명준이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의 유산을 이어갈게요. 희망이가 말했습니다. 명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내 유산은 내가 아니다. 내 유산은 희망 그 자체다. 자유를 향한 희망.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이 명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조전을 보냈습니다. 수지는 조사를 읽었습니다. 리명주는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의 투사였고 희망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택했습니다. 그는 안전 대신 진실을 택했습니다. 그는 침묵 대신 행동을 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주는 철민 옆에 묻혔습니다. 두 친구는 다시 함께했습니다. 제28장 북한에서 온 편지. 명준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후 수진에게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종이 편지였습니다. 중국을 통해 밀반입된 박수진 선생님께. 저는 평양음악대학의 학생입니다. 리명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연주를, 선생님의 용기를, 선생님의 희생을. 저희는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음악을 몰래 듣습니다. 봄의 약속을 몰래 연주합니다. 선생님은 북한을 떠났지만 선생님의 정신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자유롭게 연주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선생님처럼.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명준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자유의 음악가요. 평양에서. 수지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봐요. 수진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이 계속되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에필로그 38선의 봄 2030년. 2030년 봄. 38선 비무장지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경이 열렸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DMZ 평화음악회. 남북한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회였습니다. 희망이가 그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철민 삼촌을 위한 음악회입니다. 희망이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45년 전 세 사람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오늘 이 자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평양음악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의 약속, 리명준의 곡을, 선율이 DMZ를 가득 채웠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지뢰밭 너머로, 남쪽 청중도, 북쪽 청중도 함께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곡이 끝났을 때 양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조망이 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북한 군인들이 함께 철조망을 걷어냈습니다. 45년 동안 가로막혔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희망이는 어머니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북쪽으로 가볼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38선을 넘었습니다. 45년 만에 수진은 북한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여보, 철민 씨 아버지. 봤어요? 봄이 왔어요. 38선에 봄이 왔어요. 하늘에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에 실려 북쪽 사람들이 벚꽃잎을 손에 받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평양에서 한 노인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박 교수의 옛 제자였습니다. 교수님, 노인이 속삭였습니다. 교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